48년간 이어진 장기 집권이 끝나고 민주화의 요구가 뜨겁던 1980년 4월 계엄사령부 합수부 수사관들에 의해 보안사로 끌려간 28명의 사람들. 그들의 죄명은 내란 예비음모죄. 42년이 지나서야 밝혀진 그날의 진실.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시즌5에서 오늘 만나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전할 백성훈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장이 범상치가 않으신데. 안녕하세요. 기적을 노래하는 This is America 밴드 업스타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길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어도 잘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김은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키워드는 연행이에요. 연행. 네. 연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끌려가는 거. 끌려가는 거. 끌려가는 거. 혹시 연행당해 보신 적은 없죠? 저는 없는데 이제 취객분이 연행 당하는 거를 본 적은 적은 있어요? 네네네. 이제 42년 전 이야기입니다. 42년 전에 집에 가려고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안사로 끌려갔다가 인생 자체가 뒤바뀌어버린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날 연행됐던 그 당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때가 1980년 4월 16일이었어요. 이때 서울 시내 분위기는 굉장히 삼엄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날 김재규에 의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총을 맞고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를 발족을 했는데 그 부장이 우리들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전두환 씨. 네, 전두환 씨였고요. 제주도를 빼고 전국엔 다 비상계엄이 선포돼 있었고요. 비상계엄은 잘 못 돌아다녀요. 저녁에도 야간 통행금지 같은 것도 있고 함부로 못 돌아다닙니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12.12 이제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정승화 계엄사령관 제거하고 이제 전두환 씨가 이제 군 통수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이 끝나고 재야 인사나 학생들은 이제는 민주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에 대한 갈망도 컸고요. 이 당시 민주화의 목소리가 컸던 이 시점, 이때를 바로 서울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의 봄. 그날 임상수 씨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원래 평소에 외출도 잘 안 하시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시내에 나왔어요. 근데 그 외출이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어떤 상황까지 내몰리게 될지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외출을 했던 겁니다. 졸업하자마자 그때 이제 청춘이잖아요. 그 26살 때인데 그때 막 사회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진로 걱정도 좀 하고 2월 달에 졸업하고 4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상당히 제 가장 값진 세월을 힘들게 보낸 거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계기가 된 거죠. 26살이었어요. 한참 젊은 청년이었고요. 17살에 이제 출가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 생활을 하다가 남들보다 좀 늦게 1976년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80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이분 직업이 국선도 수련원의 사범이었어요. 사범. 국선도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게 불교 수행 방법에 좀 새로운 지평을 열고 싶다. 본원 사범까지 됐고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부터는 은평 수련원에 이 사범까지 맡게 된 겁니다. 대학 졸업 후에 진짜 거의 외출 안 하다가 하필 정말 오랜만에 나갔던 외출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본원의 친구들이 와서 그 졸업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제가 안 나왔으니까 사진을 못 줬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도 이제 줄 겸 한 2달 동안을 사진을 찍고서 안 줬으니까 그걸 주려고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세종문화회관으로 이제 나와서 그때 이제 여기 이제 지하 1층에 다방이 있었죠. 거기서 만나기로 해서 나와서 그때 임상문 씨하고 둘이 이제 만난 거죠. 친구와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마친 뒤에요. 임상수 씨는 갈 곳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친구 임상문 씨도 따라가겠다면서 같이 일어섰던 겁니다. 예. 여기가 예, 바로 여기가 그때 옛날에 국선도가 있었던 자리예요, 본원. 그리고 4층, 5층을 썼거든요. 저녁 7시쯤에 국선도 본원을 이제 친구 임상문 씨와 함께 찾았을 때 여기 수련생은 일반 수련생은 없었고 학생들 몇 명만 좀 있었어요. 그날 하필 제사라는 말을 듣게 돼요. 제사. 네, 제사? 제사. 볼까요? 평소에 안 지내던 거면은 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건데 가끔 그 인류 원기 신우이라고 그래가지고 선조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구성돼서 풍습이 있었어요. 1년에 몇 번씩.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제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전도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참석할 수 있는 몇 명만 항상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날도 몇 명만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제사를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제사를 하려고 기다렸는데 제사가 결국 취소됐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결국 어딜 가야 되겠어요? 그럼 집으로 가야죠. 네. 밤 11시쯤에 자리를 다 파하고 집으로 가려고 나왔어요. 네. 나왔다가 이제 버스를 타려고 종로 3가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어깨를 툭 칩니다. 최태종. 여기 맞죠? 요 자리, 요 자리, 여기. 건장하게 생긴 남자 몇 명이서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제압을 했어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본인이 당했으면? 몸부림을 쳤지만 어.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 골목으로 바로 들어가서 혁띠 풀러 소지품 내놔, 뭐 신발 벗어. 왜 내가 혁띠를 풀려고 소지품을 내놔야 되고 신발을 벗어야 되는지 이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납치돼가지고 요짝에 보면은 경찰서 파출소가 있었어요. 파출소로 이제 연행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납치된 거죠.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게 종로 3가 파출소예요. 파출소. 근데 파출소에서 끝이 아니라 잠시 후에 이제 경찰 버스가 바깥에 세워져 있는데 네. 그 여기에서 이분만 잡혀온 게 아니고 네. 그 국선도 본원에 있던 사람들이 좀 다 잡혀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그날 새벽에 또다시 어디론가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 새벽이 되니까 어떤 또 차가 와서 데리고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무슨 그 회사 같은 그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내리라고 하더니 이제 각자 세워놓고 사진을 한 장씩 찍걸래. 그때 이제 제가 이건 이상한 거다. 뭔가 심각한 문제다. 임상수 씨는 회사 같은 곳으로 끌려갔다고 했는데 여기가 바로 국군 보안사 서빙고 분실입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입니다. 군사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겠죠. 네. 원래 목적을 벗어나서 고문 같은 것들이 자행이 됐었고 그리고 사건 자체를 다 조작해버리고 그래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할 정도로 악명이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챕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방이 쭉 늘어선 2층으로 올라가서 다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방마다 한 명씩 들어갑니다. 이제 문이 쾅 닫히고 조그만 방 하나에 의자 하나 있는 곳에 책상 하나 있는 곳에다 들여다 놓고 이제 몽둥이로 갖고서 때릴 때도 있고 그냥 손으로 와서 때릴 때도 있고 발로 차고 뭐 그거는 인간 취급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뭐 실신을 수없이 했으니까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이 패는 수단이 그래요. 한 번 때리면 그냥 한두 번 때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실신하도록 때려요. 실신하도록 때려서 정신 차리면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 아무 이유도 없이 와서 그냥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맞으면은 정당하게 내가 뭘 불지를 않는다든가 뭘 저 사람들이 알아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힘든 게 없어요, 그게. 때리고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되면 그때 수사관이 입을 엽니다. 너는 지금 왜 왔는지 아냐? 저는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모르고 알고는 아무 상관없다. 무조건 너는 그냥 여기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의견은 아무 필요 없다 이러더라고. 와, 너무 억울하겠어요. 국가전복. 갑자기 네. 국가정비국이 왜? 여기는 지금 졸업사진 전해주러 간 건데 네. 뭐 답정너란말 알죠? 네. 네. 그러니까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답이 정해진 건 여기는 국가전복을 하려고 같이 회합한 사람이고 너는 지금 국가전복을 시도한 빨갱이야. 협박도 무시무시하게 계속 해왔던 겁니다. 다시 또 인터뷰 하나 볼까요? 너를 산발선에 끌고 가서 총살하고 사진 찍어서 신문에 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면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간첩으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다가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해가지고 총살했다. 그러고서 찍어서 신문에 낸다. 국가정보, 그다음에 뭐 뭔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당시의 시대상으로 가보면 아까 제가 그랬죠. 민주화 운동, 민주화 열망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커졌다. 네. 이분 뭐 하는 분이었을까요? 이분은 그냥 평범한 시민? 평범한 시민? 그리고 학생운동, 노동운동 전혀 관계없고 국선도에 심취해 계셨어요. 네. 거기에다가 이 당시에 라즈니시나 뭐 크리슈 나무르티 같은 정신세계에 심취해 있었던 그냥 단순히 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럼 선한 그런 종교인이실 텐데 네. 왜? 끌려갔던 데는 바로 중심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산거사. 본명은 고경민 또는 고한영이라고 하는데 청산거사, 뭐 살아있는 도인 이렇게 불렸는데 네. 이분 때문에 국선도가 무인들한테 많이 알려졌어요. 어. 그래서 육해공 삼사관학교, 뭐 국회, 관공서에서 이제 국선도를 가르치기도 했고 네. 여야 정치인들도 국선도를 그 당시에 수련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핵인싸네요. 핵인싸죠, 핵인싸. 아.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었고 아, 나도 저 수련을 받아서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일단 보안사 수사관들이 임상수 씨를 딱 보면서 너 청산거사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추궁을 한 거예요. 내란 예비 음모를 언제부터 같이 한 거냐? 내란 예비 음모요? 네. 보안사 수사관들은 아까 그랬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발로 찼다고. 네. 아무 조사도 없이 청산거사는 내란 예비 음모의 수괴. 제사가 열리기로 했었는데 제사가 열리지 않았다 그랬죠. 네. 그 제사가 내란 예비 음모의 현장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놓고 있었던 거예요. 내란 예비 음모. 내란 예비 음모가 뭔지 아세요? 뭔가 나라를 뒤집는 그런 느낌. 정확하네요. 정말요? 나라를 뒤집는 거.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거기 갔는데 왜 그랬을까요? 당시 국방부 군사재판 판결문 한번 함께 볼까요? 네. 여기에는 청산거사와 주동자 4명이 내란 예비 음모를 했다라는 그 혐의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네.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 제목 고땡땡 등에 대한 내란 예비 음모 선동 사건. 1971년 2월 고땡땡은 서울 종로구 묘동 50소재 백궁빌딩 4, 5층에 국선도 수련원 본원을 개설하여 자신을 청산거사라 호칭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소위 조화정 정부를 세울 것을 구상하였다. 1980년 4월 6일 16시경 서울 국선도 수련원에서 고땡땡은 현 정부는 모순이 많고 정치인들은 정권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거사를 하여 조화정을 이념으로 하는 나라를 세워야 한다며 1980년 4월 16일 각 교파의 교주 및 신도들을 서울에 집결키로 하였다. 군인 약 50명에서 100명을 동원하여 청와대를 포위하여야 한다는 등 최 대통령이 스스로 정부를 조화 정부에 이양한다고 국민에게 알리도록 민중 봉기를 일으킬 것을 모의하였다. 내란 예비 음모가 있었다는 4월 16일. 네. 우리가 촬영하면서 좀 여러 번 말한 날이었어요. 네. 어떤 날이었는지 아시죠? 이날이 그 친구와 만나서 사진을 교환했던 날, 그 억울하게 잡혀갔던 그날. 맞아요. 그러니까 보안사는 그날이 내란 예비 음모가 있었던 날이라고 그냥 특정을 해버렸고 임상수 씨는 하필 공교롭게 그날 거기에 가 있었다가 네. 하다가 좀 현장에서 이렇게 연행이 된 거예요. 그럼 연행된 사람들은 다 국선도 사람들이었던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마치 국선도하고 연관돼 있는 사건처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청산거사가 각 교파의 교주와 신도들을 서울에 집결시켰다 이 말이 나와요. 각 교파의 교주와 신도들. 그러면 국선도 본원에서 모이긴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종교인들이 모였던 곳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판결문에 네. 조화정 정부라고 네. 계속 이렇게 조화정 나오는데 이게 무슨 정부인지. 이 사건을 직접 조사했던 진실화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장님의 설명을 저희가 한번 함께 들어보죠. 국선도가 그 삼는 이상적 사회가 조화정 사회라는 것이 책에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잘 이렇게 섞어서 잘 살자. 국선도의 그 일부에 있었던 분들이
전두환의 그 피비린내 나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안사에 들려서 얘들을 어떻게든지 조사를 해서 감옥을 넣고 그 근거가 된 게 이제 그 국선도의 조화정이라는 조화롭게 산다는 그 이상향을 사회주의다 비슷하게 79년에 YWCA 위장 결혼식 사건의 김정택 목사가 80년도에는 이제 대전교도소의 수감중이었거든요. 근데 본인들보다 뒤늦게 구속된 이 청산거사의 일행을 만나서 조화정 개국선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 당시 신군부가 뭘 노렸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스러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이 때라고 생각을 해서 성포령을 하는 것을 요청하는 걸로 계엄 사령부에 찾아가고 청와대에 찾아갔다. 그거는 이제 그분들한테서 들은 소리입니다. 처음엔 풀어줬대요. 처음엔 그냥 보안사에서도 갔는데 보안사에서도 이거는 뭐 별로 뭐 감이 안 되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풀어줬는데 그 다음에 다시 끌고 갔다는 거예요. 다시 끌고 간 다음에는 이제 김대중과 연계가 되는 거 그거 불라고 그렇게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인들끼리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무시무시한 죄명, 내란 예비 음모로 만들려면 네. 고문을 하고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보안사 한번 갔다 나온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폐인돼서 나와요.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정신적 트라우마나 고통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런 무시무시한 곳에서 임상수 씨는 2층에서 3일 정도 고문을 당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지하실로 또 내려갑니다.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불법 감금이 됐는데요. 임상수 씨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보안사에서 했던 경험을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곳, 나라는 생각 자체를 없애는 곳,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어요. 그럼 누가 이거를 내라는 모죄로 네. 신고를 한 거죠? 사실 이 사건 공작원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제 1국 보안사령부의 중령 이모 씨, 또 대령 구모 씨,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제보를 하고 80년 4월 7일부터 내사에 착수했는데 4월 7일 날 내사 착수해서 4월 16일 날 지금 청산고사 포함해서 28명을 강제 연행을 한 거니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11.6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서 신군부가 5.17, 5.18 쿠데타를 벌일 때까지 했던 일들을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980년 4월 15일에 중앙본부부장 서리에 우리가 달고 있는 전두환 씨가 임명이 됩니다. 분하고 민간 양대 기관을 보니 다 손아귀에 다 쥐고 나서 민주화운동, 민주화 국민들의 열망을 막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계엄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항해하고 시위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집회 시위는 금지. 또 하나의 K 공작이 있었습니다. K가 바로 킹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을 킹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 공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당연히 언론 거부해야죠. 그 다음에 민간인 사찰.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만한 사건들을 적발한 다음에 우리가 집권을 해야 이런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제 쿠데타의 정당성을 입증할 기회를 만드는 게 필요했던 거죠. 광주라는 큰 사건을 만들기 전 단계의 그 예비적인 사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국선도 관련된 사람들을 아무튼 폭력적으로 한 것이 하나 있고 전두환이 그 권력을 잡아가는데 폭력적으로 잡아갈 때의 첫 단추랄까? 12.12라는 큰 것하고 민간인한테 이제 행사하는 그 폭력의 첫 단추? 사회 혼란을 하는 세력이라는 것들을 부각을 해서 네.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전두환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그럼 그때 임상수 씨와 함께 내란 예비 음모죄에 연루되었던 분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김천에 살고 계신 임상수님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80년대에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가셨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김천에서 한 시골 마을 산 밑에서 그냥 살아가고 계신데 네. 26살 때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게 평생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신적 고통도 어마어마하고요. 또 부모님에게도 이 일 말하지 못하고 살아셨다고 해요. 보안사에서 또 어떻게 풀려나는지 물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황당해요.
7일 정도 조사를 했잖아요. 네. 또 어느 날 보안사 수사관이 딱 와서 수의, 그 죄수복이라고 하죠. 거기서 네. 평상복으로 갈아입어.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요. 저는 이제 죽으러 가는 줄 알았죠. 어디서 38선 어디로. 그래서 뭐 한참을 갔는데 어느 애진고시로 그래서 거기가 38선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애진고시니까. 그래서 내려 하더라고요. 죽음의 공포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던 분인데 네. 수사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 집으로 가. 여기서 있었던 일은 어디 나가서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풀려나와서 이제 간신히 큰 길을 나와서 택시를 타고 원래 일했던 이제 본인이 오랫동안 국선도 그 선원으로 돌아갔는데 네. 그 문제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태도가 예전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가니까 그 전에 그렇게 친절하고 저를 위하고 떠받들던 분들이 싹 돌아서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는 제자하고 그분들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높고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그냥 싹 예면하고 그냥 안 본 척 하니까 내가 갔는데도 그냥 짐 싸갖고 바로 그 자리에 나왔어요. 그냥 거기서. 그 당시에 이 청산거사와 주동자라고 지목이 됐던 4명은 처음에 7년, 또 5년, 이렇게 3년형 이런 정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듭니다. 결국 6개월 정도 복역하고 출소를 했어요. 그렇게 이 사건은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수 씨도 보안사에서 풀려나고 몇 년 동안 고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해서 아주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녀도 이게 차도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마음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고요. 그래서 1990년부터 이제 큰 병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 이분이 다녔던 병원의 진단서입니다. 2년 동안 거의 뭐 혀가 굳으면은 이게 막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이게 새카맣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뭐 다른데 몸 아픈 거는 참을 수 있는데 혀가 말려 들어가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을 때는 말을 못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내가 거기 때 끌려 들어가서 이런 고통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떠들어가면 그건 죽으니까. 고문이 주는 뭐 영향이란 건 아주 막대하죠. 크게 보면은 그 고문 피해자 당사자의 개인적인 것, 또는 당사자 내부에 큰 상처를 남긴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 근데 그 내부에 주는 상처라고 하는 것들이 고문 자체가 워낙 극심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인격 자체를 황폐화시키기 때문에 때로는 고문이 그 피해자 당사자에게는 영구한 정신적인 또는 심리적인 장애를 남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문의 피해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우울증, 뭐 불면증,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정신적인 고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네. 국내 유명한 뭐 집단 심리 상담 뭐 프로그램 이런 데도 다니시고 해외까지 치유 방법을 찾아서 다니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컸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네. 그 중에는 달라이라마. 그래서 이분 만나러 그러니까 티베트 망명 정부의 국가 원수였거든요. 인도까지 갔어요. 이 사람 만나려고 정신적 치유를 위해서. 나라까지 잃은 사람이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고 또 사랑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분은 항상 웃잖아요. 근데 나는 웃지를 못해요.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무슨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어떤 이런 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화부터 먼저 나요. 국선도를 하셨고 예전에 불교에도 좀 심취했던 분이니까 네.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아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임상수 씨가 이 진실규명 작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던 거고요. 네. 그래서 2000년대 민주화보상법이 시행이 되면서 네. 이제 당연히 되겠지라고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이게 왜 안 돼요?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네. 황당하게 끌려가셨는데 또 황당하게 그리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이 만들어지고 네. 2006년 3월에 임상수 씨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합니다. 3년 정도 지나서 2009년 12월 15일에 진상규명 결정이 났는데요. 그때 당시 되게 많은 사람들 끌려갔다 그랬죠. 네. 근데 진실규명한 사람은 임상수 씨와 1명, 그러니까 딱 2명뿐이었습니다. 28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지만은 오직 혼자 한 것도 그 사람들은 그 자체가 떠올리기가 싫은 거고 나서기가 싫은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래도 살으신 분 살았지만은 한 5년 안에 한 대여섯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행방불명이 됐으니까 그 후유증으로 그런 가혹행위를 당하고서니 세상에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죽을 각오 아니면 못해요. 나도 이제 한 번 죽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한 거지. 아직도 두려우셔서. 그럼요. 근데 정말 임상수 씨는 그래도 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던 겁니다. 일단 진실 규명을 하려면 당연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방부에 그 당시 내가 고문을 당했던 기록을 요구를 하는데 기록이 처음에 없었던 거예요. 보안사에는 기록 자체가 없었고 네. 국군 1363 부대장명의 회신문을 보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임상수 씨가 1980년 4월 16일에 잡혀가서 2층에서 3일 있고 지하에서도 4일 정도 고문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조사를 3일만 받은 걸로 축소돼서 기재가 돼 있었던 거예요. 진짜 억울하시겠네요. 사실 사과를 받아도 모자를 판국에 불법 감금한 사실 숨기려고 그것도 다 축소 은폐하고 조사 기간까지 그걸 보고 또 임상수 씨는 더 화가 났고요. 그래서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 국가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다 혼자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이렇게 증거 찾고 재판 10년 올려졌습니다. 10년 넘게 해서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증거가 없잖아요. 강산이 변했네요. 증거를 찾아내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분이 받은 위자료의 총액은 5천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시골에 와서 산 밑에서 혼자 사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끝내는 이건 해결될 수 없는 거다라는 판단에서 한 거죠. 말하면 재판 결과도 제가 용납을 못하는 거죠. 제가 일부 승소를 해서 국가에서 약간의 보상은 줬지만은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책임지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보는 거죠. 정치는 원래도 제가 싫어했지만은 이제는 사회에 믿을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 어떤 집단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아마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야 열흘 고문받았다고 못 사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솔직히 어떤 찰나의 순간이어도 그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열흘이면은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저는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그래서 저는 이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뭐 말도 안 되는 불법 고문에 희생됐던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가가 구제할 수 있을지 구제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제작진이 취재를 위해 방문했던 임상수 씨 집에는 깨진 유리 책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게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책들이 이렇게 다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고쳐서 이렇게 다시 안 해놓느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마음도 이 유리와 같거든요. 마음도 이렇게 떼지면은 붙여 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마음 빨리 바꿀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쉽게 변화가 안 된다고요. 회복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본보기로 내 깨진 마음을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 아마 이 깨진 유리가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이 책들이 진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때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죽을 각오가 아닌 못해요. 저는 오늘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임상수 씨가 한 말 중에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지난 권위주의 정권에서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한 분들 그 내용을 세상에 꺼내는 것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용기를 내서 출연해 주신 임상수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진실이 아니다. 젊은 친구들과 함께 얘기해서 저도 참 좋았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